오빠, 나 지금 집에 들어가. 한 15분 후면 도착해. 기다려. 어두운 사무실 책상 위의 사건 파일. 이 사건은 실제 일어난 사건을 나레이션 형식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범인은 검거되지 않았고 현재도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 범인인 검거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 사람이 많이 볼 수 있어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형사로 일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했고 많은 범인들을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잠시 침묵.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사건은 25년이 지난 지금도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2000년 7월 27일 그날을 기억합니다. 당시 저는 부산 북부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습니다. 한여름의 무더운 날씨, 그리고 그날 밤 시작된 악몽 같은 사건. 이건 단순한 미제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범인을 놓쳐버린 사건입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 형사. 2000년 7월 27일 목요일,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한 미용실.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이름의 작은 미용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28세의 젊은 미용사 박지원. 밝고 성실한 성격으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미용 실력도 뛰어났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하더군요. 그날도 박지원 씨는 평소처럼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여러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날이 그녀의 마지막 평범한 하루가 될 줄은. 저녁 9시경 박지원 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좀 늦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술 한잔하고 올게요. 걱정 마세요. 평범한 통화였습니다. 딸이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다고 알리는 지극히 일상적인 전화 한 통이었습니다. 박지원 씨의 아버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목소리가 너무나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친구들 만나는 게 정말 기쁜 것 같았어요. 그게 아버지가 들은 딸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형사. 미용실 앞. 저녁 9시 15분경 박지원 씨는 3명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같은 미용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이었습니다. 김민지 씨 27세, 최수진 씨 26세, 이영희 씨 29세, 모두 20대 후반의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미용사라는 같은 직업을 가진, 서로 의지하고 지내던 친구들이었죠. 4명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목적지는 부산 북구 덕천동. 당시 그곳은 젊음의 거리라고 불리던 번화가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밤늦게까지 활기가 넘치는 그런 곳이었죠. 저녁 9시 30분경 4명은 행복주점이라는 소주방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주점 주인을 조사했을 때 그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4명의 여자 손님들이 왔어요. 다들 젊고 예쁘고 무엇보다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계속 웃고 떠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소주 3병과 맥주 몇 병, 4명이서 나눠 마시기에 많은 양은 아니었습니다. 주점 주인의 말로는 4명 모두 정상적으로 걷고 말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크게 취하지 않았던 거죠. 저녁 11시경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그곳에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밤 11시 4명은 술집을 나왔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쉽다며 인근의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해피 노래방이었죠. 노래방 사장도 나중에 조사했습니다. 그의 증언이 기억납니다. 4명의 여자 손님들이 다들 기분 좋게 노래 부르고 웃고 그랬어요. 특별히 시끄럽거나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새벽 12시 30분경까지 약 1시간 반 동안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래방 사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나갈 때도 다들 웃으면서 인사하고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하면서요. 그게 마지막 일 줄은. 한숨. 그때만 해도 저는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저 부산 어딘가에서 젊은 친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이죠. 커피숍. 형사. 새벽 12시 30분 4명은 노래방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집으로 가기엔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니면 헤어지기가 아쉬웠던 걸까요? 걸어서 2-3분 거리에 있는 24시간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카페 드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12시 40분경 4명은 커피숍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야간 알바를 하던 대학생을 찾아냈습니다. 그 학생의 증언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4분이 들어오셔서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2잔을 주문하셨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셨고 계속 이야기하고 웃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새벽 1시쯤 됐을 때 검정 치마를 입은 분이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통화는 짧았어요. 1-2분 정도? 그리고 나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조금 있다가 네 분 모두 나가셨습니다. 그 전화가 누구였는지 무슨 내용이었는지 25년이 지난 지금도 알 수 없습니다. 당시 통신기록 추적 시스템이 지금처럼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 뼈아픈 부분입니다. 새벽 1시 20분경 4명은 커피숍을 나왔습니다. 커피숍 바로 앞 사거리 새벽 1시 25분경 그곳에서 4명은 헤어졌습니다. 김민지, 최수진, 이영희 3명은 같은 방향이었습니다. 3명은 함께 택시를 타기로 했습니다. 박지원 씨는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이 가까웠으니까요. 걸어서 7-8분, 약 500m 거리. 박지원 씨는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까우니까 걸어갈게. 너희들은 택시 타고 조심해서 가. 평범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내일 또 만날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겠죠. 3명의 친구들은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원이가 손 흔들면서 웃고 있었어요. 내일 봐. 그러면서 그게 마지막일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친묵 3명은 택시를 탔습니다. 박지원 씨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그게 새벽 1시 25분. 불과 500m. 7-8분이면 도착할 거리 하지만 박지원 씨는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는 그 일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몇 명의 목격자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 그 사거리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50대 남성 새벽 1시 30분경에 검정 치마 입은 젊은 여자가 혼자 걸어가는 걸 봤습니다. 평소에도 그 시간에 젊은 사람들 많이 지나다녔어요. 별로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두 번째 목격자 택시기사였습니다. 새벽 1시 35분경 손님 내려주고 공차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길가를 걷는 젊은 여자를 봤어요. 빈 택시라서 혹시나 해서 천천히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휴대폰으로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또 전화 커피숍에서도 전화를 받았고 걸어가면서도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와 통화했던 걸까요? 무슨 얘기를 나눴던 걸까요? 한숨. 그리고 세 번째 목격자. 이 사람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30대 남성이었습니다. 불면증이 있어서 새벽에 산책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증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이었습니다. 길가에 은색 세단이 멈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차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었고요. 차에서 남자가 내려서 그 여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강제로 끌고 가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조금 걸어갔다가 뒤돌아봤을 때 그 여자가 차의 뒷좌석에 타는 걸 봤습니다. 운전석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은색 세단 차 안에 최소 2명. 박지원 씨와 대화를 나눈 남자, 그리고 운전석에 다른 남자. 어쩌면 뒷좌석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목격자는 덧붙였습니다. 그 차는 박지원 씨를 태운 후 강서구 방향으로 떠났습니다. 강서구 나중에 시신이 발견된 곳이 바로 강서구 대저일동이었습니다. 7월 28일 금요일 아침 박지원 씨는 미용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미용실 원장이 박지원 씨 집에 전화했습니다. 박지원 씨의 아버지가 받았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은 아버지 말을 듣고 처음 알았다고 합니다. 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친구 집에 가서 어젯밤에 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딸이 친구 집에 가서 잔 것으로 생각했답니다. 딸이 출근하지 않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아버지는 즉시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전화했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었습니다. 전날 함께 있었던 3명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새벽 1시 30분경에 사거리에서 헤어진 후로는 연락이 없었다고. 아버지는 박지원 씨가 자주 가는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2시 부산 북부경찰서에 실종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저는 그때 경찰서에 있었습니다.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2시 40분 무전기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강서구 대저일동 농수로에서 여성 시신 발견 즉시 출동 바람. 저는 그때는 실종자를 찾는 게 아니라 살인사건을 수사하게 될 거라는 걸.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 당시 그곳은 인가가 드문 곳이었습니다. 공장 몇 개와 논밭이 대부분인 외진 지역이었죠.
농수로 좁고 작은 물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성 공장 노동자가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밖에 나왔다가 농수로 쪽을 봤는데 뭔가 있어서 가까이 갔더니 사람이었어요. 저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침묵 검정 치마를 입은 젊은 여성 흰색 반팔, 블라우스 박지원 씨였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지 불과 13시간 만이었습니다. 현장 검증단은 시신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검정 치마 흰색 블라우스는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옷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신고 있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씨는 그날 검정 구두를 신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 구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발바닥이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농수로 주변은 흙과 진흙투성이인데 발바닥에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명백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것, 실내에서 범행이 있었고 범인들이 시신을 옮겼다는 것. 시신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구두는 없었습니다. 속옷도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물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범인들은 증거를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박지원 씨의 왼손 손을 펴보니 풀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꽉 쥔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즉시성 시강이라고 합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에서 힘을 주다가 갑자기 사망하면 그 상태 그대로 굳어버리는 현상입니다. 박지원 씨는 풀을 잡고 있을 때 살해당한 겁니다. 그 풀을 감식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 풀은 농수로 주변에 자생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다른 곳의 풀이었습니다. 범행 장소가 따로 있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였습니다. 부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사인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겁니다. 목에는 불규칙한 근육 출혈이 있었고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범인이 손으로 직접 목을 졸랐다는 것, 그리고 침묵 성기 주변에 표피 박탈이 있었습니다. 질내에서 정액이 검출됐습니다. 성폭행의 흔적이었습니다. 박지원 씨는 당시 남자친구도 없었고 최근 성관계를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 정액은 범인의 것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중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항의 흔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손톱 밑에 피부 조직이 없었습니다. 몸에 방어 상처도 없었습니다. 왜 저항하지 못한 걸까요? 약물 검사를 했습니다. 톡국물 수면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완전히 제압당했거나 위압당해서 저항할 의지 자체가 없었던 것. 그렇다면 범인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최소 2명 이상 목격자의 증언과도 일치했습니다. 초기 수사 우리는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첫째, 목격자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둘째, 박지원 씨를 아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셋째, 그날 밤 덕천동 일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 2000년 당시에는 DNA 분석 기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질내에서 검출된 정액을 분석했습니다. 결과 O형 혈액형. 우리는 O형 남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씨를 아는 모든 남성 미용실 손님이었던 남성들, 덕천동에서 목격된 은색 세단 소유자들, 대저일동 일대를 아는 사람들, 수사 대상이 된 사람만 약 2000명. 그 중에서 O형인 사람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몇 달이 걸렸습니다. 수백 명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숨.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왜 범인을 못 찾았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15년 후에야 알게 됐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우리의 수사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은 애매했으니까요. 은색 세단을 봤다 마이너스. 하지만 차종은 모릅니다. 남자가 내렸다 마이너스. 하지만 얼굴은 기억 못합니다. CCTV는 없었습니다. 2000년 당시 그 지역에는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추적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O형 혈액형. 우리는 O형만 찾았습니다. 다른 혈액형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그게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결국은 2005년 사건은 미제로 분류됐습니다.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2015년 7월 27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 태안법이 시행됐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습니다. 2000년 7월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도 포함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언젠가는 범인을 잡을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2015년 재수사 2015년 부산경찰청에서 미제 사건 전담팀이 만들어졌습니다. DNA 유전자 은행이 구축되고 분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왜냐하면 DNA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지만 자문 형사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건을 잊을 수 없었으니까요. 제 감정에 들어갔습니다. 2015년에 발전된 DNA 분석 기술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긴 침묵 혈액형 O형 어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에 우리는 허탈하고 분노했습니다. 15년 동안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을 조사했던 겁니다. O형이 아닌 사람들은 전부 배제했습니다. O형인 사람들은 처음부터 용의선상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2000년 당시의 분석 기술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DNA가 섞여 있을 때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한숨 우리의 실수였습니다. 아니, 실수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기술의 한계였으니까요. 하지만 처음부터 결과적으로 범인을 놓쳤습니다. 재수사의 어려움. 2015년부터 O형 남성을 대상으로 재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조사했던 2000여 명의 기록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O형인 사람들을 추려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사람들은 이사를 갔습니다. 연락이 끊겼습니다. 일부는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5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15년 전 7월 27일 밤에 뭘 했냐고요? 기억 못합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수사는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DNA는 유전자 은행에 등록됐습니다. 범인이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도소에 수감되면 자동으로 대조가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매칭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그 이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거나 아직 잡히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사망했다던가. 범인의 프로파일 우리 형사들은 25년 동안 이 사건을 연구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분석했습니다. 범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째, 복수범입니다. 최소 2명 이상 목격자의 증언, 저항 흔적이 없다는 점, 모든 것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둘째, 박지원 씨와 면식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씨가 자발적으로 차에 탔습니다. 대화를 나눴습니다. 서로 아는 사이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대충 유기했으니까요. 가까운 면식범이라면 시신의 신원이 밝혀지는 걸 두려워했을 겁니다. 더 은밀하게 숨겼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그냥 농수로 해버렸습니다. 시신이 발견되어도 자신들에게 의심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셋째,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이었다면 번화가에서 당당히 차를 세우고 대화를 나누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은밀하게, 더 조용한 곳에서 범행을 저질렀겠죠. 우발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범행 의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넷째, 부산 강서구 대저일동 일대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곳은 외진 곳입니다. 1차선 정도의 좁은 농로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처음 가는 사람은 절대 찾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 지역에서 일했거나 살았던 사람일 겁니다. 다섯째, O형 혈액형을 가진 남성입니다. 여섯째, 2000년 당시 20대에서 4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은 40대에서 60대가 됐겠죠. 일곱째, 은색 세단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재구성 우리 형사들은 모든 증거를 토대로 그날 밤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새벽 1시 40분경 박지원 씨가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은색 세단이 다가옵니다. 멈춰섭니다. 차에서 남자가 내립니다. 박지원 씨를 아는 사람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가? 집에 가는 길이야. 태워줄까? 괜찮아. 가까워. 그래도 이 시간에 위험해. 태워줄게. 박지원 씨는 차에 탑니다. 뒷좌석에. 운전석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차는 출발합니다. 강서구 방향으로. 처음에는 어쩌면 정말 집까지 태워주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상황이 바뀝니다. 차는 박지원 씨의 집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박지원 씨가 불안해합니다. 어디 가는 거야? 대답이 없습니다. 차는 계속 달립니다. 대저일동 방향으로 어딘가에 도착합니다. 외진 곳, 인적이 드문 곳 범행이 시작됩니다. 박지원 씨는 저항하려 합니다. 하지만 남자들에게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풀을 움켜쥡니다. 성폭행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목을 졸립니다.
김친묵 시신을 차에 싣습니다. 농수로로 향합니다. 그곳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속옷과 구두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놓칩니다. 박지원 씨의 손에 쥐어진 풀, 그리고 체내에 남은 DNA 당시 사건 내용은 이런 식으로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 형사들은 추리했습니다. 피해자 가족 담당 형사는 박지원 씨의 아버지를 25년 동안 봐왔습니다. 매년 7월 27일이면 저를 찾아옵니다. 형사님, 범인은 아직도 못 잡았나요? 저는 대답을 못합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밖에는. 박지원 씨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님, 제 딸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 순간에 얼마나 아빠를 찾지 않았을까요? 목소리가 떨림. 저는 부모의 마음을 압니다. 저도 딸이 있으니까요. 만약 내 딸이 그런 일을